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 팍스넷 뉴스 벤처캐피털 포럼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주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감염병이 또 유행을 하고 4월 중순이라 따뜻할 줄 알았던 날씨가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그야말로 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함이 더욱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의미에서 벤처캐피털 업계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보고 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이 됐는데요. 2020 팍스넷 뉴스 벤처캐피털 포럼의 주제는 벤처 스케일업 정책과 투자 전략입니다.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포럼이 모범 자본의 역할과 혁신 기업의 육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의 스케일업 투자 지원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명국 산업은행 스케일업 금융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명국 실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실장님 소개를 잠깐 좀 해드릴게요. 산업은행 기업금융팀과 벤처기술금융실을 거쳐서 현재 스케일업 금융실장을 맡고 있으신데요. 산업은행에서 국내 혁신기업에 대한 대형 스케일업 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산업은행 스케일업 금융실장 정명국입니다. 주제를 산업은행의 스케일업 지원 방안이라고 잡았었고,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스케일업은 왜 필요한가, 산업은행의 스케일업 금융, 2020년 산업은행 스케일업 금융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1, 4분기 스케일업 금융 지원 사례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케일업이 왜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순서상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업의 사전적 의미는 규모를 확대한다는 뜻으로 기술, 제품, 서비스, 생산 능력 등 확대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스케일업이란 단어가 고성장 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고성장 기업은 정의하기를 고용 인력이 10명 이상이면서 매출이나 고용이 3년 연속 평균으로 20% 이상 성장하는 기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케일업 금융은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침체에 빠지지 않고 고성장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잠시만 페이지 좀 넘겨주실 수 있어요? 3페이지. 최근에는 패러다임이 창업 지원에서 스케일업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외 유명한 교수들이나 학자들도 창업보다는 스케일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성장 기업은 정부 경제 정책의 두 기둥인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5%의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는 6%의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54%를 창출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스타트업 지원에서 잠재력 있는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영국의 스케일업 육성 전담 기관인 스케일업 인스티튜트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생산성 면에서도 일반 중소 중견 대기업보다는 스케일업 기업이 고생산성 기업이 2배나 더 많고,
앞에서 정의를 3년 평균 20% 이상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향후에도 이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스케일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만족도가 훨씬 높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 기업은 내수 기업보다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3배나 더 많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대부분 스케일업 기업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서 경제의 확장 효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은행에서 해외 주요 정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이나 EU, 영국, 독일 다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다 운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2011년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 후속 프로그램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기업가 정신 교육이나 멘토링, 시장 분석과 경영 전략 수립 등의 멘토링, 투자자 매칭이나 VC 투자 유치 등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있고 EU도 IP 등록 간소화라든지 부가가치세 등 조세 제도를 완화하고 사학유로의 모태펀드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행정 플랫폼을 구축해서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골드만삭스가 설립을 지원하고 영국 정부가 파트너로 참여한 스테이트업 육성 전담 기관을 세계 최초로 설립을 했고 교육이나 멘토링, 네트워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경제기술부 주도로 전문가가 멘토링을 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뉴욕, 보스턴 등의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해외 대형 자본에 의해서 스케일업이 주도되고 있다고. 최근에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또 쿠팡에 우리나라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벤처 투자도 보니까 중기부 통계에 따르면은 2019년에 4조 2,777억 원이 투자됐는데 투자된 업체의 개수는 1,608개였습니다. 평균 한 27억 원 정도 되고 이 부분은 스케일을 한다 못한다, 스케일을 금융 지원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그 기업이 처한 시장 규모, 중국 기업과 비교할 때도 시장 규모하고 또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금액이 저희들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 평균 금액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스케일업 현황 내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지금부터는 저희 산업은행의 스케일업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외람된데 회장님께서 신년사로 이제 중점 추진 사항을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차세대 리드 기업과 신산업 육성이었고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는 은행의 혁신과 디지털화, 세 번째는 고객 중심의 사고, 네 번째는 수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 차세대 리드 기업과 신산업 육성에 힘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 새로운 주인공이 필요하고 그래서 혁신 성장의 지원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별 지원 규모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펀드 대형화, 투용자의 대형화 없이는 유니콘 탄생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간접투자금융실에서 펀드 출자 내역을 살펴보면 윗부분이 2019년도 성장지원펀드 출자 계획에 보면 출자 내용에 보면 벤처 부분에 2,100억 원, 운용사 수가 8개입니다. 평균 해보니까 한 260억 원대 정도의 평균 금액이었습니다. 운용사별로 출자하는 금액이. 그런데 금년에는 스케일업 성장 부분을 별도로 만들고 대형 VC와 일반 VC로 나눠가지고 대형 VC는 1,600억을 2개 운용사에 각각 8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2,200억은
세개에서 5개로 예정하고 있는데 4개로 본다면은 이 일반 VC 스케일업 성장의 일반 VC도 아마 550억 평균 금액이 550억 정도 되는 금액으로 펀드 대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대형 VC는 출자 비율이 40%입니다. 37%, 40%, 38%, 40%별 차이는 없지만 의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원을 강화하는 의지로.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해 말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은행 전체에 관련되는 문제라서 보도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혁신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혁신성장 금융 부문 내에 벤처금융본부를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벤처금융본부 내에는 아래에 보시면 넥스트 라운드와 넥스트 라이즈를 운영하면서 창업 생태계 플랫폼을 운영하는 넥스트 라운드실이 있고, 초기 스타트업 투자와 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하는 벤처기술금융실, 그리고 스케일업 투융자를 하는 스케일업 금융실이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는 스케일업 금융실은 성숙 단계의 혁신 기업에 대한 대형 스케일업 투융자, 그리고 기존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복합 금융 지원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신설된 스케일업 금융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일업 금융실 신설 목적은 혁신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후보 기업에 대해서 대형 투융자를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대형 투융자, 그리고 기업의 성장 가속, 요 두 가지로 강조드리고 요약을 하고 싶고요. 국내 자본을 활용해서 차세대 리더 기업을 육성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혁신 성장 산업을 영위하면서 핵심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DNA라든지 빅3, ICT 융합 기업들, 이 부분을 지원 대상 기업 중에 첫 번째로 잡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 제품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았고요. 그리고 제품이나 플랫폼으로 해외 진출 가능한 기업들, 국내 시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가능한 기업들도 열심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타기업의 성장이나 창업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국책은행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자금의 용도는 회사가 경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자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부분별로 나눠보면 뭐 공장 신정설이라든지 물류센터 건설이라든지 사옥 구입, 사옥 신축, 그럼 뭐 여기 따로 기재는 하지 않았지만 뭐 기기 구입이라든지 모든 그런 시설 자금과 기업의 경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운영 자금, 그리고 그 인수금융까지 M&A라든지 뭐 이런 인수금융 모든 금융들을 다 취급할 수 있습니다. 취급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에 취급금융의 형태라고 적긴 했었는데 요약하면은 기업이 원하는 자금의 구조로 다 맞춰서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가 필요하면 투자, 융자가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 그리고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보전까지도 금융의 수단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보통주, 우선주 다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주식 연계 채권도 CB, BW, EB 다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매출 채권 유동화라든지 그런 금융 기법들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투융자 금액은 앞부분에 벤처기술금융실을 말씀드렸는데 초기 스타트업과 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벤처기술금융실이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 내규라든지 내규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취급할 포커스는
원칙적으로 그 투자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석회립 금융실의 설립 목적을 감안해 가지고 50억 원 이상을 투용자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실 내에 바이오 전담팀이 있어서 바이오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해서 뭐 50억 미만이라도 좀 플렉시블하게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분율이 15% 이상 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지분율 15% 미만으로 가져가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금액 50억 따지면 350억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5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을 대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상한은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앞에서도 유니콘 후보 기업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유니콘 기업까지 1조가 넘어가는 기업까지는 저희들이 꼭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프 유니콘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개별적인 그 업체에 대해서 투자 금액들은 딜을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이 1998년 7년 말 벤처 특별법이 생기고 98년부터 22년간 투자를 해왔었는데 그동안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정결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전까지 보면은 저 벤처기술금융실 벤처실에서 주로 투자하는 대상 기업들이 창업 7년 이내이고 혁신산업을 영위하는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0억까지만 그 투자심의위원회 벤처실에서 운영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의 기업들은 은행의 심사부에서 운영하는 신용소유라든지 부문신용위원회를 갔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전통적인 은행의 그 대출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그 30억 초과되는 대출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실무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결권을 좀 크게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스케일업에 적합하도록 바꿨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소벤처기업이라는 그 기업 규모도 없앴고 창업연한도 없앴습니다. 없앴고 50억까지는 벤처투자심의소위원회 뭐 스케일금융실이 됐든 벤처기술금융실이 됐든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실장이 위원장이고 위원들은 팀장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심사부 팀장 그리고 리서치센터 팀장 그렇게 팀장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들은요. 그리고 벤처투자심의위원회는 100억 원까지 투자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뭐 실장들이 위원들로 주로 들어갑니다. 본부에 있는 실장들이 위원으로 주로 들어가고 100억이 초과되면 신용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신용위원회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행장님들이 위원들이고 수석 부행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파격적인 게 메가벤처 특별대출을 지금 그 초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결제 중에 있는데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업 가치 기준으로 금리를 우대하는 가상금리를 결정하는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융자로도 대출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고요. 지원 대상은 여기에는 중소중견기업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지분 투자를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 기업 가치 기준으로 그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구조인데 기준금리는 3개월, 6개월, 1년까지 직전에 확인한 기준금리가 1년짜리가 1.04%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상금리는 그 기업 가치와 신용등급 두 가지로 해가지고 가상금리가 예를 들어 2천억 기업 가치가 직접 투자받은 기업 가치가 2천억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트리플 B일 때는 가상금리가 1% 붙습니다. 그러면은 2.04%가 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싱글 B이고 2천억 이상이면 가산금리가 2% 가산이 되고요. 그러면 3.04%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는 500억, 1000억, 2000억 이렇게 정했습니다. 500억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메가벤처라고 해서 저희들이 스케일업에 적합하도록 구성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가지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외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메가세븐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요. 메가세븐 클럽 운영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뭐 저희들이 아무리 투자를 한다 해도 한꺼번에 뭐 500억, 1000억짜리 투자를 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형 VC들과 같이 협업해서 큰 딜에 같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고서 이제 메가세븐 클럽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원래 딜 소싱 채널 전담 채널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케일업 금융실이 팀이 4팀이 있는데 팀별로 나눠서 뭐 VC뿐만 아니라 PE 증권사 그리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그 협업하고 같이 코업을 하자는 모토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혼자서 시장에 나가서 뭘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해서 협업을 좀 강화하고 또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부나 주요 기관이 선정하는 유니콘 후보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 내지는 좀 협업을 해서 같이 잘 기업을 육성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기보에서는 에비 유니콘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신보에서도 혁신 아이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금융위에서도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순서가 좀 밀린 것 같은데, 만약에 금융위에서도 유니콘 후보 기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저희들도 적극 동참해서 유망 기업들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은행의 스케일 금융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좋은 건 또 저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어쩌면 또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뭐 알사는 아마 실제로는 이게 390억 원, 전체 펀딩은 390억이었는데 저희들이 실이 좀 신설되고 이런 과정에서 투자가 좀 늦어가지고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억 원을 승인받고 투자를 지금 했고요. 그리고 F사는 제조 설비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출 400억 하고 투자 100억 하고 500억 원을 한꺼번에 승인 내가지고 지금 기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9개 기업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들어간 건입니다. 그 A사도 그 대출과 투자와 대출을 복합으로 취급을 했었고, B사는 투자만 했었고요. C사는 대출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출만 따로 전념할 수는 없는 게 지점이라든지 기업금융실에서 대출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대출만을 따로 운영하지 못하고, 이 회사는 하반기 펀딩이 예정돼 있어서 하반기 펀딩할 때 저희들도 같은 조건으로 투자 검토를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했고요. 그리고 뭐 DEF사 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희들이 아마 50억 이상인데 일부 금액 20억이 나오는 건 지난해부터 딜이 진행되어 온 딜들이라서 그 50억 미만이라도 투자는 해왔었고요. 그리고 전체 딜 사이즈가 다 100억 원대에서 2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50억에서 10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업종들도 보면 거의 뭐 AI라든지 신약이 좀 아랫부분에 신약을 제가 아랫부분에 배치를 나열을 했었고,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유아동 콘텐츠 뭐 여러 가지 또 AI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으로도 뭐 혁신 성장 산업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뭐 제가 20년 뭐 이렇게 쭉 정부 정책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정책은 딱 두 가지 기둥이더라고요. 그 성장 잠재력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박기호 LB 인베스트먼트 대표께서 이 GP의 스케일업 투자 필요성과 성공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기호 대표님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박기호 대표님은요, 현대전자와 스택 인베스트먼트를 거쳐서 LB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현재 재직 중이십니다.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마이크 바로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LB 인베스트먼트의 그 대표를 맡고 있는 박기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스케일업 투자 전략, 사례,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 유니콘, 그리고 한국에 있는 유니콘, 그리고 한국의 그 VC들의 전반적인 스케일업 투자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그 스케일업 투자 사례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케일업 투자의 성공적인 결과가 뭐냐? 현재 이 벤처 전체 생태계에서는 유니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콘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집계하는 그런 미디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12인사이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는 현재 326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고요. 첫 번째는 미국 156개, 중국 94개, 영국, 인도, 독일, 한국 이렇게 한 6개국이 지금 전체 유니콘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이 그 그래프에서는 한국 6개로 나와 있지만 다른 통계에서는 11개까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업종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인터넷 소프트웨어 82개, 이커머스 44개, 핀테크 32개, 헬스케어 30개, 그리고 온디맨드 23개 해가지고 거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릴레이트 되는 쪽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핀테크의 지형도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시사점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서 한국 그러면 유니콘들은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나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유니콘 투자가 활발해졌느냐, 벤처캐피탈들은? 첫 번째는 알리바바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엄청난 초대형 유니콘들이 다시 성공 사례와 함께 벤처캐피탈들한테 굉장히 많은 투자 수익을 돌려줬습니다. 두 번째는 벤처캐피탈들은 끊임없이 트랙 레코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딜에서 우리가 성공을 했다는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어떤 랜드마크 딜에 참여를 했느냐가 벤처캐피탈의 일종의 보면은 좀 능력이나 실적에 대한 시사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좀 후기 투자를 해도 적극적으로 랜드마크 딜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벤처캐피탈이 상당히 강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재원이 풀려 있었다. 물론 지금 코로나라는 큰 변수 앞에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저금리 저성장에 따른 벤처캐피탈 이외에도 대체 투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서 최근에 PE라든지 CVC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IB들이 이런 유니콘이라든지 잠재 유니콘에 굉장히 투자가 확대됐다. 이런 부분들이 유니콘 투자가 확대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스케일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중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스케일업 투자가 굉장히 확대된 배경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니콘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전체 한 탑 10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선두 유니콘들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8.7회에 펀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회에 가까운 펀딩을 했는데 설립에서부터 상장이나 아주 뭐 구체적인 M&A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9년이라고 생각하면은 매년 1회 펀딩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니콘들이 기본적으로 유니콘 밸류의 30% 이상은 펀딩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유니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투자가 수반되면서 유니콘들이 나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유니콘이 나온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되게 예외적이고 최근에 우리가 살펴봤던 유니콘들의 업종에 그 분류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병행하면서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고 계속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서 유니콘이 나온다는 그런 구체적으로 투자와 성장에 병행되는 논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만 스케일업 투자가 필요하고 또 스케일업 투자 결과가 유니콘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버 같은 경우 14번 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도대체 유니콘 레벨로 가는 회사들이 몇 번의 펀딩이 필요하냐? 최소 5회 이상입니다. 5회 이하가 없습니다. 미니멈 5회에서 10회는 한국에서도 펀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매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2년 단위로 계속 한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에서도 이거를 누군가가 투자를 해주고 이것에 대한 자신감 있게 스케일업을 도와줘야지만 한국에서 유니콘이 나오고 그런 스케일업의 결과가 이 세계에서 경쟁 가능한 유니콘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한국에서는 현재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투자로 해가지고 11개의 유니콘이 지금 육성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숫자에서 보면 대단한 좀 규모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니콘 숫자만 놓고 보면 5위 정도 되는 수준까지 됐고요.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은 경제적인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나 유니콘들이 경쟁력 있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의 유니콘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11개 내용을 살펴보면은 쿠팡이 10조 이상, 그리고 옐로우 모바일, LMP 코스메틱, 크래프톤, 그 다음에 비바, 우아한 형제들, 야놀자, 위메프, 지피클럽, 무신사, 에이프로젠딩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보통 시작했는데 2019년 들어서 급격하게 유니콘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도 한국에서 유니콘들은 많이 나올 수 있는 현재 상황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업종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커머스 유통 쪽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전 세계하고 좀 다른 점은 화장품도 나오고 있고 또 여기서 보면 레저 숙박 여행업도 나오고 있고 한국형의 그 다양한 또 유니콘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콘을 이렇게 유니콘이라 하면은 마지막 투자 가치를 1조 이상으로 투자 받은 기업을 유니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니콘의 데피니션은 어떤 투자자가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1 빌리언 이상으로 투자했을 때 유니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의 유니콘들은 지금 대부분 해외 VC 또는 해외 투자자들이 유니콘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점에서 이제 되게 시사점이 큰 겁니다. 그러면 왜 한국 VC들은 이런 대형 투자를 하지 않아서 한국 유니콘들을 스스로 못 만들어내느냐? 또는 어떤 이유로 해서 해외 투자자들은, 해외 VC들은 한국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한국의 기업들을 유니콘까지 성장을 시켜주느냐라는 그런 이제 숙제 앞에서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다양한 투자를 많이 하고 스케일업 투자도 많이 하면서 그런 관점이 그러면 한국 VC한테 대한 숙제이기도 하고 또 풀어가야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좀 배경이나 또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펀딩과 주요 투자자를 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약간은 그 실제 내용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 더 VC라는 자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초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한국 VC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한국 VC들이 A라운드, B라운드, 많게는 C라운드까지 가져가는데 그 이후에 유니콘 레벨의 스케일업은 대부분 해외 VC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고요. 옐로우 모바일은 포메이션 8, 그리고 LMP 코스메틱은 레전드가 투자를 했고 크래프톤은 텐센트가 있고 비바는 페이팔하고 알토스가 있으며 야놀자는 한국의 PE인 스카이레이크, 그리고 위메프 같은 경우가 한국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 투자 케이스입니다. GP클럽은 골드만삭스, 무신사는 세콰이어 캐피탈, 그리고 에이프로젠은 린드만, 한국계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VC는 왜 그러면 이런
레벨업을 못하는 첫 번째 펀드 사이즈 한계가 있습니다. 펀드가 1,000억짜리만 돼도 이런 스케일업에 과감하게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1,00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를 한 기업에 집어넣게 되면은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 VC 좀 절대적으로 펀드가 대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이 VC들이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발 VC하고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스케일업을 투자한다는 뜻은 그 스케일업 이후에 더 큰 스케일업,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지만 투자자는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엑시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회사가 우리가 충분히 기업의 가치가 들어가는데 이 회사가 그러면은 IPO가 되든지 M&A 됐을 때 더 큰 밸류로 충분히 투자를 보상해 줄 수 있어야지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내에서만 엑시트, IPO나 M&A를 기대해서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글로벌 자본시장을 충분히 활용하고 글로벌에 충분한 네트워크가 있어야지만 이 게임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국 VC들도 더 이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도 해야 되고 더불어 그런 대단한 네트워크와 경험과 글로벌 뷰를 가지고 있는 해외 VC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형태가 한국에 있는 많은 VC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 VC 입장에서는 대형화, 더불어 적극적인 해외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능력, 해외 VC와 유기적인 협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요구되는 것이고 한국의 다양한 유니콘들을 더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 실장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작년도에 4.2조 1,608개 기업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라고 표현. 이거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초기, 중기, 후기를 설립 연도 기준으로 보는 기준이 있고 해외에서는 기업의 상태를 기준해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설립 연도 기준으로 한 중기 투자가 40%를 상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중간 단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의 평균 투자가 160억인 반면에 한국에서의 건당 평균 투자는 24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ROI가 충분히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나올 수가 있지 아주 적은 투자로 엄청난 걸 기대하는 것은 그건 로또입니다. 실제 보면 합리적인 투자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스타트업들이 경쟁을 제고하고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건당 투자도 확실히 늘어나야 되고요. 그 벤처 캐피탈들 간에 확실히 각자 맡고 있는 단계별로 투자 규모에 맞는 참여도 좀 약간 서그멘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큰 투자를 담당하는 곳, 스케일업을 담당하는 곳, 그리고 우리 정 시장님이 말씀하신 산업은행처럼 또 아주 대형의 어떤 국책은행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지만 한국에서 효율적인 스케일업이 나오고 한국에서 더 많은 유니콘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스케일업 펀딩이 왜 필요하냐? 일단 계속해서 펀딩을 받아갑니다. 스타트업들은 기본적으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돈을 줘도 자기가 스스로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펀딩은 성장의 기본적인 재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돼. 이게 스케일업에 딱 되면 성장의 기본적인 커브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은 스스로의 경쟁에도 좀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경쟁에 이게 제대로 대응하려면 타임 투 마켓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선제적인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게 스케일업 단계에서 많이 요구가 됩니다. 더불어 최근 들어는 스타트업 간의 M&A라든지 기술 다양한 아웃소싱 확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자금 소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스케일업 단계에서 그게 많이 요구가 돼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번트 글로벌하지 않으면은 한국에서 1위 하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부 유니콘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유니콘이 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해외 스타트업과도 경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스케일업이 필요한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VC 입장에서 왜 스케일업 투자가 필요하냐? 일단은 VC는 기본적으로 투자는 팔로운 투자입니다. 계속해서 초기부터 성장신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가는데 사람이 마치 어린 단계에서부터 성인으로 성장해 갈 때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듯이 기업도 중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초기부터 투자한 VC는 중간 단계에도 충분히 투자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나는 초기만 투자하고 나는 뭐 손을 뗀다는 거는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소위 펀드 운영 차원에서 보면은 펀드 메이커, 보통 이게 펀드 메이커가 뭐냐면은 이 한 건이 터지면 펀드 전체가 수익으로 변환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대박거리를 만들어내려면은 충분한 투자를 해야지만 펀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투자를 해서 약간의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적정 규모 이상의 벤처 펀드가 운영이 되려면은 이런 대박 소위 말해서 거리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처음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해서 충분히 확보되고 그 축적된 투자금이 충분한 수익으로 돌아올 때 펀드도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펀드를 만들고 다시 투자하고 다시 기업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도 이런 스케일업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은 이게 어떤 부분에서 사이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VC도 스케일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로 스케일업 투자를 했던 케이스로 보면은 다수가 많이 이렇게 유니콘으로 많이 성장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스케일업 투자를 하게 되면은 유니콘 창출의 결과와 함께 투자 성과도 충분히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투자했던 케이스는 뭐 펄어비스라든지 무신사라든지 카카오 게임스, 그다음에 BTS의 빅히트, 그리고 툴젠, 직방, 컬리, 버즈빌, 스타일쉐어, 중국의 91헬스 같은 기업들은 다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최소 2천억에서 1조를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조달됐던 재원들, 스케일업 투자, 저희의 반복적인 투자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소반됐지만 이 기업들이 이만큼 성장을 해줬을 때 충분한 리턴으로 저희에게도 돌려주고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 펀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스케일업 투자는 벤처 캐피탈한테는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례를 2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스타일쉐어라고 여성 패션 플랫폼 선두 기업입니다. 현재 가입자 600만의 10대에서 20대 여성 1위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시리즈 A 라운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시리즈 A 치고는 저희는 시리즈 A를 상당히 큰 투자를 보통 합니다. 한 30억 규모를 참여를 하는데 초기에 왜냐하면 충분히 A라운드를 넘어가야 되니까 하고 이 회사는 시리즈 B라운드에서는 29cm라는 동종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때 시리즈 라운드 B라운드에 충분한 투자가 필요했고 세 번째는 작년 말에 이 회사는 성장을 위해서 시리즈 C라운드를 약 500억 규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또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은 충분한 투자를 계속해서 병행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시리즈 D라운드가 있을 수가 있고 E라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2천억대 이 기업은 제 생각에는 5천억 1조까지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스케일업 투자가 VC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케일업 투자를 한다는 뜻은 그 스케일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업의 가치를 훨씬 상회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그 스케일업 가치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가 당연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밸류를 넘어설 수 있는 포텐셜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과감한 스케일업을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만 스케일업 투자가 실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들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그런 성공 사례를 다수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사례 2번째는 버즈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모바일 에드텍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 일본, 대만 등으로 좀 특이하게 계속해서 기술 배경의 서비스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5년 말 2016년에 시리즈 A에 참가를 하고 동사는 시리즈 B라운드에서는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산업은행에서 같이 우리 메가세븐 클럽에서 저희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200억 이상의 스케일업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리즈 C의 이 회사의 펀딩의 주 목적은 스케일업 펀딩에 통해서 유사기업들과의 많이 협정 연합을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회사도 분명히 D라운드, E라운드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케일업이 계속 진행이 될 때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행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담이 있습니다. 밸류에. 전자를 들어간 사람들이 밸류업을 그냥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같이 리스크를 태워주면서 성장을 시켜야지만 실제 이 기업들이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벤처캐피탈이 사이즈도 키우고 적극적으로 그런 스타트업들을 좀 스케일업 단계부터 투자에 가는 연속적인 투자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스케일업에 대한 전망을 마지막으로 좀 제가 서머리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최근에 가끔 저도 질문을 받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유니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00년대 닷컴 버블하고 좀 비교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느냐.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 중심의 그런 그 닷컴 버블하고 달리 최근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스케일업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만 벌어졌던 닷컴과 달리 지금은 미국 이외에도 중국, 인도, 유럽, 한국까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패러다임의 변화지 버블이라고 저는 인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타트업의 그 창업자나 경영자가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소위 팡이라는 소위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에서 다양한 성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 스타트업에 참여하고 조인하기 때문에 이 성장은 좀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일부 코로나를 터지면서 일부 유니콘, 뭐 요즘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위웍의 좀 여러 가지 좀 전개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텍 버블이라든지 그 유니컵스는 유니콘 기업들이 망하는 케이스, 유니콘 기업들이 거의 시체화되는 유니컵스 같은 우려도 일부 존재하는 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조정 그리고 코로나 위기 후에는 생존 승자 기업들은 더욱더 투자를 확대하고 더욱더 성장해 갈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투자와 함께 알짜 성장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 스케일업 투자를 확대하고 집중화시켜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서는 한국 VC의 그때 대형화도 필요하고 더불어 한국 VC의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도 제고를 함과 동시에 해외 VC하고 협력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요. 스케일업 투자 법적 이슈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 변호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종건 변호사님은 기업 및 금융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이후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시고요. 벤처캐피털 협회와 한국벤처투자, 벤처기업협회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후의 이종건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과제로 이제 스케일업과 관련된 법제도 관련된 논의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해 주신 박교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이 제 발표와 관련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지를 보면은 국내 VC의 대형화 그리고 대형 펀드를 구축을 하고 대규모 투자 그리고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 이제 이 정도로 조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 말씀 내용을 저희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제도 논의와 관련된 내용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내용들 이것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논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크게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5개로 분류할 게 아니라 큰 주제를 보면은 2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를 보면은 펀드의 구조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저 국내 VC가 갖고 있는 어떤 펀드의 구조, 이게 86년도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생기고 이제 뭐 통합법이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변화된 제도 안에서 국내 VC 펀드가 갖는 구조하고 해외 VC 펀드들이 갖는 구조를 비교해보고 양자의 어떤 장단점들을 어떤 논의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어떤 펀드의 구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런 구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어떤 펀드의 대형화 또는 해외 VC와의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가나다,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86년도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생기고 97년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이 두 법에서 펀드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합해서 이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이제 8월 1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통합된 법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제도들, 가나다로 일단 3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그 투자 의무 비율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거래 제한 규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신탁은 약간 이 법 외의 논의이기는 하지만은 저희 펀드의 대형화와 관련해 가지고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이 3가지 주제들은 어떤 펀드의 대형화, 그리고 해외 투자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으로 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통합법이 이러한 규제들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의 완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논의해 볼 내용들은 없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구분한다면은 펀드 구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통합법과 관련해서 펀드의 대형화, 어떤 해외 VC와의 연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시사점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과제로 펀드 구조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펀드 구조에 관한 논의를 앞서서 스케일업에 관한 어떤 내용들, 제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두에 이제 스케일업의 필요성과 관련된 주제로 삼아봤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박 대표님이나 그리고 정 실장님께서 이미 발제를 상당 부분 해주셨고, 또 정책적인 부분은 또 국장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법제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뭐 나왔던 주제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스케일업, 그러니까 뭐 스케일업이라 정의를 어떻게 하겠냐에 따라서 정의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 어떤 실질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게 이제 펀드가 소형화되어 있다. 뭐 이에 따라서 대규모 투자 또는 대규모 후속 투자에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게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될 법제도도 이러한 지적 사항들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찾아가는 그런 법제도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펀드, 어떤 투자를 이루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그릇을 대형화해서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법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근데 이런 과정으로 하나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펀드의 대형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논의해 봐야 될 과제는 사실은 민간에 있는 자금의 유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민간에 있는 자금이 사실 정책 자금만으로는 펀드의 대형화를 다루는데 일정 부분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떤 정부 당국도 그래서 민간 자금의 펀드 유입을 위한 각종 제도를 지금도 꾸준히 시도를 하고 있고 계속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자금의 어떤 펀드의 LP의 참여 유치, 이와 관련된 어떤 개선 방안도 같이 포함을 해서 펀드의 대형화를 어떻게 조금 더 용이하게 법제도를 개선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어떤 유관부처 발표 자료를 통해서 스케일업 펀드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고 있고 정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관한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게 관계부처 발표 자료를 보면은 펀드당 펀드 결성 금액이 일단 1,200억에서 2,500억 정도로
구성을 하면서 펀드의 대형화를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건당 투자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50억 이상의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걸로 그런 정책적 추진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스케일업과 관련해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정부의 역할이 크지만은 또 일정 부분 민간하고 결합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어떤 법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펀드의 구조에 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펀드의 구조는 조금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부분이, 해외 펀드의 구조가 무조건 맞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만들고 벤특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민간 영역에 있어 하나의 지피로 정부의 어떤 정책 자금을 출자를 받고 또 민간의 자금을 유치를 해서 하나의 펀드를 만든 다음에 국내 벤처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하는 큰 기능을 해왔고, 되게 바람직한 제도로 국내의 어떤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또 국가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약간은 우리나라가 갖는 과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외 벤처 캐피탈 제도를 모태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제도 도입을 했을 텐데, 그때 해외 벤처 캐피탈 제도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금 운영하는 펀드의 형태는 약간은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해외는 해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또 해외 펀드가 갖고 있는 운영 구조가 국내 펀드 운영 구조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지 이제 이런 거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 GP가 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창업 투자 회사로 일단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펀드를 운용해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외 같은 펀드 구조에서는 중간 단계에 어떤 유한회사 형태의 Scorp, Ccorp,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LLC 형태의 법률적인 GP를 만들어내고, 그 GP가 LP들의 자금을 모아다가 뉴코 파트너십이라는 형태의 조합형 펀드를 만들어서 국내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죠. 우리는 저 GP가 되고자 하는 자하고 Scorp, Ccorp, LLC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인 GP가 만약에 10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뭐 1,000억짜리 10개, 그럼 1조면은 AUM 1조짜리의 총 전체 규모의 펀드를 하나의 GP가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GP가 되고자 하는 자가 SPC 형태, 그러니까 특수목적 회사 형태의 LLC를 만들고, 이 LLC가 단일한 주체로서 펀드의 운용 주체가 되게 됩니다. 결국 원 펀드, 원 GP 형태의 펀드 운용 구조를 취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은 이 두 번째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이 그림은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오른쪽 상단 부분, 일부분만입니다. 보시면 스폰서가 이제 GP가 되고자 하는 자이고, 중간에 제너럴 파트너가 LL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펀드가 아까 뉴코 파트너십 형태의 펀드가 되고, 인베스터들이 이제 LP들이 되게 될 겁니다. 이제 단순하게 되면 GP하고의 관계는 이 윗상단의 그림만 되게 되는데, 미국형 또는 해외 펀드의 일반적 구조는 여기에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인베스터 어드바이저가 되게 될 텐데, 이 인베스터 어드바이저와 저 스폰서, 이 스폰서가 사실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하나의 운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인베스터 어드바이저인 매니지먼트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일반적 상시적 조직으로서 실질적인 어떤 펀드의 운용, 그 펀드의 사후 관리, 투자 집행, 그리고 GP가 되고자 하는 LLC의 키맨들의 파견, 이런 것들을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GP는 어떠한 펀드의 법률적인 주체로서의 운용자입니다. 사실 이러한 펀드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게 미국의 일반적인 펀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는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스폰서, 제너럴 파트너, 인베스터 어드바이저가 하나의 창업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뭐 해외가 이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저게 이제 원 GP가 수개 펀드를 운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해외 펀드 투자 구조를 뭐 따랐다고 했을 때 이게 특별한 장점이 있느냐라는 고민에서 이런 제도를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볼지 말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시작이 된다고 듭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약간의 찬반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잘 운영이 되어 왔으니까. 근데 이 펀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금 2페이지 정도 넘어가서 이 펀드가 구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면은 이게 이런 펀드 구조를 일반화시키고 있고, 우리나라 외의 국가는 대부분 이 펀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펀드 구조가 분명히 갖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글로벌한 펀드 구조의 스탠다드로 자리를 잡았을 텐데, 이제 그게 뭐냐라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첫 번째는 GP의 리스크 관리 측면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GP가 이기적인 심산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폰서는 상시적 운용 조직입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지먼트 컴퍼니와 결합돼 가지고 상시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조직인데, 법률적 책임을 지는 LLC를 펀드의 운용자로 넣게 되면은 이 LLC인 GP는 유한 책임 조직이기 때문에 펀드에 문제가 생겨도 펀드 간 책임의 절연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펀드가 대형화하게 되게 되면은 스케일업 펀드 같은 경우는 운용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펀드의 대형화, 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게 되고 책임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근데 책임의 규모가 커졌을 경우에 만약에 어떠한 그 펀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GP의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여러 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GP라고 하면은 그 GP의 존속이 문제될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펀드가 대형화될수록 어떤 프로젝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의 책임의 절연 문제, 또는 특수목적 펀드 같은 경우는 이 특수목적 펀드에 맞는 펀드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펀드의 구조 도입도 고민해 볼 단계가 지금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펀드의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펀드를 특별한 취급을 하는 거는 사실 중기부에서도 이미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어떤 펀드의 대형화, 그리고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존속기간이 길어야 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법상 특별한 취급을 하는 펀드의 일례로 들 수 있는 게, 또 뒤에 가서 이제 그 통합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M&A 펀드와 세컨더리 펀드입니다. M&A 펀드와 세컨더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제도에 있어서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투자 의무, 대표적인 게 투자 의무 비율과 관련해서 M&A 펀드는 특별한 취급을 합니다. 세컨더리 펀드도 마찬가지. 근데 스케일업을 위해서 스케일업 펀드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VC 펀드보다는 분명히 대형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형화된 펀드는 약간 다른 취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 다른 취급을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중간에 SPC 도입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논의도 시작해 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M&A 펀드 같은 경우에 일반적 구조의 하나로 가끔 사용되는 일례가, M&A 펀드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소 중견기업 간 M&A를 위한 투자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이 M&A 펀드가 SPC를 만들고, 이 SPC가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딜 구조를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 쟁점에 관해서 몇 가지 논란이 있었기는 했지만은 이제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법 해석 측면에서도 법 해석 범위 내에 드는 딜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다르죠. 이때 SPC는 투자의 도관이고, 뭐 자본시장법상의 PEF로 친다면은 투자 목적 회사를 끼고 투자하는 구조와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펀드의 대형화, 또 민간 자금 일체, 이걸 같이 고민해 보게 되면은 펀드의 대형화는 펀드 자체가 커지는 거는
일단 당장 조금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LPA 자금이 많이 들어야 되고 민간 자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SPC를 활용한 딜 구조를 고민을 해보면은 이 SPC는 레버리지가 가능한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SPC를 만들고 SPC를 통해서 타겟 컴퍼니에 투자가 들어갈 때 이 SPC는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펀드의 규모가 실질적인 대형화를 이루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 M&A 펀드는 이걸 일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케일업 펀드도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허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펀드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펀드 자체의 자금 규모가 예를 들어서 1,500억이다. 근데 레버리지를 1,000억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2,500억짜리 펀드가 실질적으로 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레버리지는 대출이기 때문에 1순위로 먼저 상환을 받게 되고 펀드가 후순위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될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구조화된 구조를 통해서 실질적인 민간 자금과 결합된 스케일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M&A 펀드에 국한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조금 더 스케일업 펀드를 저희가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스케일업 펀드에서도 이거를 결합을 한다면은 조금 더 펀드의 대형화가 용이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펀드의 구조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펀드의 대형화와 관련해서 스케일업 펀드도 어떤 SPC의 활용 문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 자본시장법상의 PF를 한번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PF 같은 경우도 대형 투자 또는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지배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펀드 구조입니다. 근데 이 PF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법률에 도입을 해서 투자 목적 회사를 만들도록 허용해줬고 이 투자 목적 회사가 PF가 준수해야 되는 법률적 의무 사항을 그대로 준수를 하게 하면서 레버리지를 자본금 규모의 몇 배까지 허용해주는 그런 제도를 법제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케일업 펀드를 아마 스케일업 펀드 같은 경우는 결국 대형 펀드 운용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뭐 책임 경영이 가능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일단 SPC를 통한 레버리지를 통한 펀드 규모의 2차적 확장 이런 부분들이 펀드 구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입 논의를 해봐야 될 어떤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펀드 구조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저희 뭐 중기부에서도 좀 노력을 할 부분일 수도 있고 또 기재부나 그런 기재부 세금 관련해서도 조금 논의의 숙제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세금 법제가 틀리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법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법인의 도특법상의 특례 조항을 둬서 어떤 도관 이론을 적용시켜서 세제상에 이게 하나의 도관으로 취급될 수 있게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일반적으로 이 구조가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중기부 산하의 어떤 법 정책적 문제 그리고 다른 부처하고의 협력 문제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펀드 구조와 관련된 스케일업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펀드 구조에 관한 문제를 하나의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 펀드 구조와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은 이 펀드의 구조 문제는 단순히 대형화만 관련된 이슈는 아닙니다. 특히 LS형 벤처캐피탈 인력 중심의 펀드 구조와 관련해서도 펀드 구조 문제는 논의될 수 있는 과제이고 또 이제 우리는 아까 매니지먼트 컴퍼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통합법에는 직무상 어떤 취득하게 된 거래 정보의 이용 금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GP 운용사에게 엄격한 어떤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데 이 규정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투자 정보나 투자 후 사후 관리 이제 그런 정보들은 GP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거나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떤 이런 펀드 관리 문제들이 이제 하나의 GP 하우스 안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GP 자체가 되고 그게 엄격한 법률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봤을 때 두 번째 과제, 그러니까 이번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어떤 스케일업과 관련된 쟁점으로 발췌할 수 있는 부분들을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주제를 발제한 거는 한편으로는 지금 중기부의 정책, 그러니까 이번에 신법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고 시행되는 게 이제 입법 예고까지가 되어 있고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 곧 만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시행령 시행 규칙까지가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발제가 됐는데 그 내용의 주 내용들을 보면은 그동안 저희 이제 86년도에 창지법, 97년도에 벤특법에 이제 펀드에 관한 규정을 뽑고 이거를 결합하면서 제도적 개선책을 정말 많이 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분명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변화되는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게 스케일업에 미칠 수 있는 어떤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렇지만 제도를 더 완화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전향적으로 많이 완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시장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거를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또 업계에서는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 번 더 논의해 볼 수 있나,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뽑은 게 투자 의무 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투자 의무 비율은 옛날에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양대 법률, 이제 앞으로는 통합되지만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그리고 벤특법상의 KVF, 그 중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의무비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40% 이상을 각 펀드별로 투자를 해야만 나머지 재원을 다른 데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합칩니다. GP하우스의 자본금 규모하고 그 GP가 운영하는 총 펀드의 총 그 결성 금액을 합산을 해서 총 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 총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또 각 벤처 투자 조합별로 몇 프로 이상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나머지는 어디에 투자해도 좋다. 사실 어디에 투자해도 좋다라는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해외 투자와 중견기업 투자 비율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스케일업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고, 중소 중견기업 간 M&A와 관련된 자금 지원도 스케일업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의무 비율이 총 자산의 40%, 각 펀드별 20%로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특수 목적의 펀드를 결성을 해서 운용하는 게 가능해지고, 어떤 투자 의무 비율에 무관하게 어떤 투자 의무 비율의 구속을 덜 받고 좀 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적인 논의이고,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령 시행 규칙 안을 보게 되면은 투자 의무 비율과 산정과 관련해 가지고 또 법이 예외를 둡니다. 아까 특별한 펀드는 특별한 취급을 하겠다라고 한 게 지금까지 제도적으로는 크게는 2가지였습니다. M&A 펀드하고 세컨더리 펀드. 여기서 보시면은 중간에 두 번째 붉은색으로 표시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 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인수 재산 매수 등 이런 것들과 관련된 펀드는 투자 의무 비율 구속 안 시키겠다. 아예 의무 비율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두 번째, M&A 펀드와 세컨더리 펀드는 결국 의무 비율 제한 없이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게 법 제도의 취지입니다. 근데 한 번 더 고민한다면은 스케일업 펀드와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특례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법적인 근거는 사실 사무에 있습니다. 중기부 장관님이 고시를 해서 다시 특별한 펀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는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법을 운용의 묘를 통해서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도 고민 또는 고시를 이제 준비를 할 때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 하나가 저희가 더 고민해 볼 거는, 저희가 업계에서 세컨더리 펀드라고 하면은 크게는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다른 펀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인수하는 것. 이제 결국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존속 기간이 길 수밖에 없고, 다른 펀드가 초기 투자한 기업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인수해 오는 것, 구주 매매죠. 이런 거를 통해서 구주 매매와 신규 투자를 통해서 스케일업을 시키는 툴을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여기에 투자 의무 비율과 관계없이 구주 매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투자 의무 비율의 예외 조항을 넣어놓으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세컨더리 펀드의 또 다른 의미는 다른 펀드가 가지고 있는 출자 조합의 지분 인수,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항의 법률적 근거는 있습니다. FOF, 펀드 오브 펀드를 허용을 해주면서 벤처 투자 조합, 그러니까 통합법상의 벤처 펀드가 다른 벤처 펀드의 출자 지분을 인수해 오는 것, 이거를 예외 조항을 통해서 허용을 해주는 규정이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통해서 세컨더리 펀드 문제, 방금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인수하는 것 외에 다른 펀드의 출자 조합 인수하는 FOF를 해결할 근거는 들어가 있는데 투자 의무 비율과 산정과 관련해서 그 펀드도 예외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하나하고 펀드의 예외를 인정을 하면서 타겟 인수 대상 조합을 일단은 벤처 투자 조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는 중기부 산하의 펀드도 있고 금융위원회 산하의 펀드도 있습니다. 네, 세컨더리 펀드가 조금 그런 의미에서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라면은 그 다른 펀드, 예를 들면은 여전법상의 신기술 투자 조합이라든가 뭐 PF의 출자 지분일 수도 있고 그런 출자 지분의 인수도 포함하는 세컨더리 펀드 예외 조항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법안에서도 사실 또 일정 부분 해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 이제 통합법 시절 전에 법률의 체계를 보면은 이 부분을 사실 고시를 통해서 해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전법상의 그 신기술 투자조합의 출자 지분 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시에서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놔서 사실 거기에서 해결은 했었습니다. 아직 고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이게 준비가 될 때 같이 고민되어질 부분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투자 의무 비율에 관한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 박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신 펀드의 대형화, 대규모 투자, 해외 VC와의 네트워크, 해외 자금의 유치 이런 펀드의 대형화와 관련될 때 이 의무 비율을 통한 완화가 결국은 중견기업 투자나 해외 기업 투자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해외 투자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국내 기업이 또 해외 진출을 하게 되는 거고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 한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 VC와의 어떤 병행 투자 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를 위한 투자 및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결국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번에 어떤 제도 완화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유연성의 폭을 더 넓혀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 제한 규정의 완화입니다. 과거에도 거래 제한 규정은 있었습니다. 창지법에도 벤특법에도. 근데 이번 법은 크게는 세 가지 면에서 거래 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상대방, 거래가 제한되는 거래 상대방의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과거 법률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게 일반적 그 규정 체계였습니다. 근데 지금 법은 어떤 그 범위를 확 줄여서 공정거래법상의 어떤 계열회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들 이 계열회사 간 거래를 금지하는 거를 원칙적인 범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양자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신법의 범위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제한되는 거래 대상을 축소시켰다는 의미 하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펀드라는 게 결국 LPI 이해 상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근데 사실 LP들이 다 동의하면 사실 이걸 금지할 이유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서 또 하나 크게 전향적으로 바뀐 부분은 펀드의 출자자들, 조합원들이 전원 동의하면은 이 거래가 금지되는 대상 거래를 다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큰 변화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거래 개념의 축소입니다. 과거 법률은 어떤 타겟 회사의 주식을 투자 및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해 놨었는데 이게 이제 해석적으로 사후적 특수관계의 거래 금지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이거를 소유라는 단어를 빼면서 행위 시점 기준으로 투자 당시를 기준으로서 제한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그 제한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규정의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거래라는 개념의 축소,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금지되는 거래의 범위를 축소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어떤 투자가 조금 더 활성화되게 되고
이 의미는 이 거래 개념이 제한되는 거래가 세 가지 면에서 축소됐다라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펀드의 대형화는 민간 자금의 유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략적 투자자인 예를 들어 기업이 투자를 하고자 할 때 펀드에 LP로 참여하고자 할 때 LP가 자기와 갖는 시너지가 없으면 투자를 결국 안 할 겁니다. 근데 전략적 투자자가 LP로 참여하기 위해서 나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 또 나는 LP로 참여했지만 그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내가 또 사후적으로 투자하고 인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용이하게 시장에서의 전문가적 집단인 어떤 GP하우스의 전문 투자자의 역량을 활용해서 LP로 일단 참여해주고 나중에 이해상충이 없으면은 내가 그 회사 인수할게 또는 내가 그 회사에 직접 투자해서 경영권 인수해서 그 회사를 더 스케일업 키울게 이런 딜의 구조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게 됐다. 결국은 SI의 전략적 자금의 유치가 조금 더 용이해진 툴이 하나 생겼다고 보게 되는 측면 이게 이제 이 규정의 완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하나가 생각이 들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주주 전원의 동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거래 제한들을 이것들은 결국 이해상충만 없다라고 없는 구조로 만들 수 있게 되면은 오히려 민간에서는 내가 이 어떠한 기업이 내가 직접 투자하는 어떤 재무적 지식 또는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릴 때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어려울 때 시장의 지피를 활용한 투자를 한 이후에 내가 이들 펀드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항이 이번에 총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통해서 어떤 그 거래 구조를 풀 수 있는 규정 이게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동일 GP가 운용한 펀드는 거래가 금지됩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이 초기 투자를 받고 중기 투자를 받고 큰 대규모 투자를 받게 되는데 어떠한 GP가 초기부터 계속 그 회사를 잘하는 GP가 계속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아까 박교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팔로원 투자 하려면은 그 GP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줘야 될 겁니다. 이해상충이 없다면. 그래서 팔로원 투자, 후속 투자를 열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총 투자자 전원의 동의 이게 하나의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총 주주 전원의 동의로 해결할 수 있는 거래의 규모를 과거 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거래에 해당이 되는 걸로 법이 열어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스케일업이나 팔로원 투자의 확충을 통해서 스케일업이 가능하게 법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창지법, 벤트법이 통합되고 통합법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신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민간 자금의 유치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신탁을 통한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또 신탁 자금이 들어옴에 있어서 약간 법률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공모 이슈. 이제 공모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은 49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 공모 기준의 어떤 확장 문제 그게 하나가 있고 사실 GP는 펀드의 본질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이 과거 법률에 고시에 있었습니다. 지금 고시는 안 나왔고 앞으로 제정될 고시에 동일하게 반영될 걸로 생각은 듭니다. 근데 업무 위탁 금지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GP 조합을 운영하는 GP 입장에서 민간 자금을 유치를 할 때 사실 어떤 증권사의 어떤 리테일 쪽에서의 어떤 VIP들 개인 민간 자금을 들어옴에 있어서 증권사들이 일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업무 위탁을 저희가 할 수는 없거든요. LP의 자금 모집 위탁은 절대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근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VIP들 자금의 개인 민간 자금의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 규정의 완화 논의가 한번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민간 자금을 우리 조합에 들여와서 펀드의 민간 자금의 확충을 통한 스케일업 이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기부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된 안을 보면은 벤처 투자 조합의 공동 GP로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시행령에 집합 투자 업자를 넣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많은 고민을 통해서 업무 위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면은 증권회사하고 코집을 통해서 벤처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하는 거는 어때라는 아이디어가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어떤 증권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갖고 있는 VIP들 민간 자금의 리테일 쪽하고 GP가 합쳐서 어떤 콜라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케일업 어떤 펀드 규모의 확충을 한다면 저희가 어떤 펀드 규모의 대형화, 그리고 아까 우리 박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펀드 규모의 확장, 그리고 대규모 투자, 그리고 해외 VC와의 병행 투자 또는 해외 VC와 네트워크를 통한 대규모 투자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이런 과제를 이루는데 어떤 민간 자금의 유입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법을 조금 일부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법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유권 해석을 통해서거나 어떤 창구 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펀드의 스케일업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법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정부 유니콘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로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용순 국장님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혁신 정책관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이전에는 벤처 투자과장과 기획재정 담당관, 그리고 장관 비서관 등을 맡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박용순입니다. 그 앞에 세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 유니콘 관련해서는 거의 뭐 같은 고민과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저도 아마 그 세 분 말씀하신 것 내용들과 상당 부분 공통적인 내용이 있고 연계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그 유니콘 육성 정책 에 대해서 발제를 부탁을 받았는데 육성 정책이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 얘기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육성 정책, 육성이라 하면은 지원을 하고 인위적으로 키운다라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 유니콘 기업은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투자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정부가 키우는 게 적절하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육성 정책이 표현이 100% 맞다 또는 옳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정부 정책은 육성 정책이라기보다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 이런 쪽에 좀 방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자금만 있으면 되느냐? 그보다는 지금 아까 법률적 이슈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금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도, 그 다음에 메가세븐 클럽처럼 산업은행에서 운영하시는 각종 그 협력 체계, 그 다음에 글로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 다 같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육성 정책이라는 거는 육성이라는 의미가 반은 맞고 반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 정부는 생태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유니콘 얘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은 사실 유니콘 기업들이 지금 세계 경제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유니콘이 국가 경쟁력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어비앤비나 뭐 저희 쿠팡이나 우아한 형제들 지금 생활이나 소비 패턴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고, 이러한 생활 소비 패턴 변화들이 경제 변화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넘어가면은 지금 현황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유니콘 기업 수는 현재 CB인사이트 기준으로는 11개입니다. 근데 CB인사이트 경우에는 당연히 전 세계의 투자 실적을 다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노출되는 대규모 투자 중심으로 유니콘 기업을 집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내 벤처 투자 통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회사들은 몇 개가 되는지 국내 벤처 투자에 한해서 한번 집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 4월에 발표가 됐었는데 국내 기준으로 하면 7개입니다. 그럼 7개하고 11개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박기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해외 투자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CB인사이트에서 말한 11개 기업 중에 해외 투자를 받아서 유니콘 기업이 된 거는 9개입니다.
그러면은 왜 해외 투자를 받느냐 하면은 국내 자금 여건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은 19년 기준으로 26.6억 원, 펀드 평균 규모가 241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럼 1,000억 원 이상 펀드 개수는 몇 개냐면 4개, 예, 4개고요. 그 19년 전체 투자 건수가 3,713개였는데 그 중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한 건수가 27개, 500억 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하나 19년 전체 투자 기업 수 1,608개 중에 100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은 70개, 500억 이상 받은 기업은 단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국 국내 자금 여건, 공급 여건이 해외 투자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받음으로써 유니콘 기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해외 투자 자금 여건이 그쪽이 좋으니까 그럼 국내 자금 스케일업 금융만 키우면 되느냐? 그 다음에 정부가 나서지 말고 돈은 민간에서 끌어오기만 하면 되느냐? 이거는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랫단에서는 창업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발굴, 육성,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보면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거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 산업은행에서 말씀하신 빅3나 DNA 이런 분야들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과 고민 하에서 4월 달에 그 유니콘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 브랜드명은 K 유니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K 유니콘 프로젝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비 유니콘, 기업 가치 1,000억 원이 될 수 있는 가운데 그림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아랫단에서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예비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는 스케일업 금융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 이게 K 유니콘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기 유니콘, 강소기업 100, 빅3 같은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을 하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고 예비 유니콘은 국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비 유니콘으로 될 수 있는 기업 후보군은 저희가 4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기 유니콘하고 빅3 DNA, 소재 부품 장비 100개, 포스트 팁스 정도 잡고 있는데 아기 유니콘은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빅3 DNA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22년까지 한 250개, 그 다음에 소부장 100 프로젝트는 지금 100개사를 뽑고 있는 중이고 포스트 팁스는 그간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화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투자융자 보증 R&D 등 그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기 유니콘은 새로 만들어낸 개념인데 아기 유니콘은 이미 민간에서 선투자를 받은 기업들, 이 기업들 중에 투자 금액이 한 20억에서 50억 사이, 기업 가치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아기 유니콘 신청 접수를 받기를 시작했고요. 그 밑에 링크 좀 한번 좀 눌러봐 주시겠어요? 미래의 유니콘을 찾습니다. 근데 유니콘이 뭐냐고요? 토스, 야놀자, 무신사, 위메프, 크래프톤처럼 미래가 밝은 혁신 기업들이죠. 이번에 선정되면 나라가 제대로 지원해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기업으로 키워준대요. 그럼 그걸 누가 추천하느냐? 바로 우리가 직접 국민이 추천하고 직접 뽑는 K 유니콘 프로젝트. 여러분도 당신만의 유니콘을 추천해주세요. 네, 이렇게 국민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말씀드린 대로 추천받고 심사 과정 중에는 국민 심사단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심사단과 함께 평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예비 유니콘이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있느냐,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분석을 해봤었는데 그 15년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고 그중에
분석이 가능한 기업이 3,381개였는데 그 기업이 마지막 투자 받은 시점에 기업 가치를 얼마나 산정했느냐, VC들이. 그걸 전체를 봤을 때는 124조 정도가 나왔고요. 이 규모는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60% 정도에 해당하고 코스피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 삼성 다음,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보다 높은 2위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처음 조사가 된 거고 해외 쪽에서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런 통계가 나온 통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1위 기업이 셀트리온인데 그 셀트리온 가치의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약 235개가 있고요. 그 구간별로 좀 나눠보면은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기업이 7개, 5천억 이상이 18개, 3천억 이상이 35개. 그리고 3천억 이상 기업만 하더라도 6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예비 유니콘을 위한 스케일업 금융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점퍼 펀드가 있습니다. 스케일업 펀드. 그래갖고 지금 이거는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 금년 중에 약 9,500억 정도 조성을 하고 펀드 규모는 조금 성장 단계에 진입한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한 7,800억대. 그 다음에 유니콘으로 본격 도약하는 시점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장사다리와 마찬가지로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한 1,000억 이상의 펀드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유니콘 매칭 펀드랑 투자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K유니콘 매칭 펀드는 뭐냐면은 VC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딱 기업을 보니까 자기가 투자한 거, VC가 투자한 거에 조금만 더 보태면은 유니콘 기업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모태펀드가 기업당 200억 원씩 매칭으로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직접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투자 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은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일단 그 펀드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 펀드가 SPC를 설립하고 그 SPC가 대출을 받고 그 대출할 때 기보가 보증을 서주고 그 다음에 그 보증 선거를 바탕으로 SPC가 공동 투자를 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 펀드의 규모,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규모를 대출금을 포함해서 높이는 거고 지금 법적으로 8월부터 이거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보 특별보증을 작년 예비 유니콘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간단간단하게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아까 육성 차원에서 연계해서 보면은 실제로 예비 유니콘에 대해서 선발해서 정부가 직접 선발해서 특별 보증을 하는 거는 자금 지원을 하는 건 기부 특별 보증 프로그램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민간에서 우선 투자가 전제가 되고 있고요. 중간에 그러면 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느냐? 최근에 CEO 스코어에서 예비 유니콘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의 요지는 영업 손실도 증가해서 외형 성장에 비해 견져 볼 때 내실은 부실하다. 그 다음에 입사율이 떨어지고 퇴사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아마 VC 쪽 업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고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누구나 적자를 한 번쯤 겪고 있고 그 과정이 플랫폼 기업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 가입자나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근거로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 147개를 피치북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64%가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고요. 우버, 디디 출신 당연히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고 테슬라조차도 상장한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내내 적자였었습니다. 저희 그 15년부터 19년까지 피투자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면은 아까 입사율 퇴사율을 비교했지만은 네트로 보면은 무려 48,000명이 고용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기업 가치가 1천억인 이상 26개사를 대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벤처 투자 전후의 고용은 무려 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성장 단계에 있는 예비 유니콘 또는 유니콘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익 실현보다는
향후의 미래 가능성을 염두에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투자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CEO 스코어는 아마도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일반적인 스타트업이 아닌 일반 제조업의 성장 과정을 전제로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비 유니콘 탄생을 위한 제도적 측면을 보면 차등결권을 저희 하반기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차등결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반대 의견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희는 비상장, 벤처, 그다음에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고요. 벤처 투자 촉진법에 대해서 이종건 변호사님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벤처 투자 촉진법을 입법 예고를 할 때 기준이랄까 뭐 원칙이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행성에 대한 투자만 못하게 하자. 그 외에는 모든 걸 다 허용하자. 그다음에 투자 의무 비율 40%만 정책적 목적에 있기 때문에 창투사들은 세금 혜택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사행성 투자만 못하게 하자, 40%만 지키자. 그 외에는 다 허용하자라는 게 당초 법의 취지였고요. 그 다 허용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 그다음에 그 특수관계인 거래에 의해서 후속 투자가 안 되는 거, 이런 걸 다 풀자라는 취지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박교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분명히 국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창투사인데 왜 해외 투자를 허용해야 되느냐? 국내 시장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스케일업을 하려면은 해외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기업도 해외로 나가려면은 VC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 후속 투자와 함께 해외 투자도 연계해 줄 수도 있고 해외 진출이 용이합니다. 그런 차원이 있었고, 후속 투자를 특수관계인 거래를 대폭 완화한 이유도 역시 후속 투자에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펀드 하나를 만들고서는 그다음 후속 투자를 하려고 보니 동일 GPI에서 특수관계인 거래가 성립이 되니까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후속 투자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말씀하신 증권사도 VC와 함께 펀드 조성을 허용한 부분.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PEF 돈이냐 VC 돈이냐 신기사 돈이냐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케일업이라는 거는 결국 기업 단위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 뭐든지 허용하자라는 게 입법의 취지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K 유니콘 서포터즈라고 해서 그 대형 VC들, 탑티어 VC들과 함께 그 일종의 그룹을 만들었고, 금년에 은행, 증권사 등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증권사, 은행들도 이제 증권사랑 자산운용사도 펀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과 같이 하면은 저희가 유니콘 예비 후보 또는 후보들에 대한 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역시 공동 후속 투자 등을 함으로써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길을 폭넓게 갖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서도 해외 IR이나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글로벌 유니콘 커뮤니티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스타트업, 그다음에 VC들도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도 빛난 기업들은 역시나 벤처 스타트업입니다. 그 코로나 관련 확진자 동선 어플이나 마스크맵 어플을 만들었던 기업들도 스타트업이고요. 그다음에 3번 환자의 치료제 예측을 했던 것도 디어젠이라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진단키트 관련한 기업들 모두 벤처기업이었고 향후에는 온라인 비대면 업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관이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스케일업 금융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인프라 구축도 병행돼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코로나 위기가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무리로 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 외에 그 우연히 2000년대, 2001년도에 벤처 정책과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때는 벤처법을 꺼지면서 부실 벤처 기업들 처리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벤처법을 눈으로 많이 봤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모태펀드 만들 때 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역대 최대 모태펀드 추경 8천억이 들어올 때 그때 담당 과장이었고, 벤처투자 촉진법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 중요 시점마다 그 생태계를 보아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벤처 투자 시장은 굉장히 건전해졌다. 2000년대 초반 같지도 않고 2017년도 추경 8천억 할 때도 일각에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뿌린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면은 2000년대 초반과 같은 벤처 버블이 생기지 않나. 근데 지금 벌써 7년, 그때 2017년도에 만들어진 펀드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많은 기업들을 키웠고, 저희 벤처, 그다음에 벤처 투자 생태계를 엄청나게 확장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건전성에 대해서는 경험상 굉장히 자신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스케일업 금융으로 대표되는 유니콘 정책이라는 게 그 벤처 투자 정책 또는 벤처기업 정책, 스타트업 정책이 예전에는 진짜로 스타트업, 창업 기업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유니콘 기업으로 정책이 옮겨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순 국장님 감사합니다. 효과적인 유니콘 스타트업 육성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었던 또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2020년 벤처캐피탈 포럼의 모든 세션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포럼이 아무쪼록 또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롭고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포럼에 참석해주신 발표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